민주주의와 독재정치 1933년 6월 22일 스스로 독재자의 지위에 오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유럽에서는 아주 부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는 유럽의 모든 나라에게 수완과 능력 있는 자가 메워주길 바라는 빈 왕좌가 있다고 호언했다. 여러 나라에서 독재정치가 시작되어 국회가 해산되었고 모든 것을 독재자가 쥐고 흔들게 되었다. 그 중에서 제일 주목되는 곳이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휩쓸리지 않고 전쟁을 하는 여러 나라에게 물자를 팔아 돈을 벌었으나, 그 당시 국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공업 발전이 매우 미진하여 남아메리카나 동양의 식민지에서 엄청난 재화가 밀려들어 오던 시절의 영예는 먼 옛날 얘기가 되었다. 오늘의 스페인은 유럽 강대국 축에도 못 끼고 국내 정치는 국회가 있긴 하지만 명목상일 뿐이며 실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쇄도를 부리고 있다. 또한 유럽의 여러 후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생디칼리즘과 아나키즘이 널리 퍼져 있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권력을 노리고 투쟁을 전개하던 1917년에 스페인의 노동자와 급진주의자들은 동맹 파업을 하여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이런 노력은 국왕과 군대의 손에 여지없이 말살되고 군부가 득세를 하게 되니 군부를 등에 업은 국왕은 더욱더 전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 전부터 아프리카의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세력 다툼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러다 1921년에 위대한 재능과 용감성을 지닌 크림이 나타나 스페인에게 항거하여 스페인군을 무찔러 스페인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이것을 기화로 국왕과 군부의 고위층은 헌법과 국회를 폐지하고 독재 정부를 수립하는 데 의견을 일치시킨 것이다. 그러나 누가 독재자가 되느냐에서는 절대 군주가 되려는 국왕과 군사 독재를 원하는 군부의 고위층 간의 마찰이 일 수밖에 없었다. 1923년 9월 군부는 반란을 일으키고 리베라 장군이 독재자로 되게 되었다. 그는 즉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무력 통치를 감행했으나 모로코에 대한 군사적 진압은 크림의 적극적 도전으로 쉽게 진척되지 못했다. 스페인은 크림에게 타협점을 제시했으나 크림은 완전 독립을 주장할 뿐이었다. 1925년에 모로코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프랑스가 크림을 다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직접 무력 동원을 하여 1926년에 크림은 무참히 패배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피맺힌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스페인은 무력에 의한 탄압과 사정검열제도 및 계엄령으로 리베라의 정권이 간신히 유지되었다. 이러한 독재 정치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국민들 중에서 몇몇 계층에 기반을 둔 것과는 달리 군부에만 기반을 둔 것이므로 군부가 리베라에게서 등을 돌리면 그는 아무 힘이 없게 된다. 이를 안 국왕은 1930년에 군부 내의 리베라의 반대파를 등에 업고 그를 파면시켜버렸다. 바로 그 해에 비록 진압되긴 했으나 혁명이 일어나 공화주의에 대한 열렬한 희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1931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공화파가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자 국왕은 해외로 망명해버리고 바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전제군주와 교회 지배의 낡아빠진 나라의 상징이었던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젊은 나라가 되고, 공화파는 국왕의 잔당들을 추방하고 교회 세력과 맞서 피나는 투쟁을 했다. 그런데 최근 불가리아에서도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공산당원 출신의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강제로 국회에서 추방하고 나머지 의원들만으로 국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무력에 의존한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이 지배하는 정부는 반드시 탄압, 학살, 투옥 및 엄중한 검열제도와 광범한 스파이망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소련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독재정치도 다른 독재정치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것으로 스스로를 플로레타리아 독재라고 말한다. 따라서 독재정치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즉 공산독재, 파시스트 독재, 군부독재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군부독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고, 공산당과 파시스트형은 새로 나타난 현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민주주의와 의회 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19세기는 민주주의의 세기이며 프랑스 혁명에서 대두되었던 인간의 여러 가지 권리 및 개인적인 자유의 정치가 큰 목표였던 시대이다. 의회 제도는 거기서 출발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낳았다.
그런데 세계대전 이후에 19세기의 민주주의적 전통은 형식화되었고 지금은 이 형식적인 민주주의 사상의 경의를 표하는 자가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영국의 자유당의 한 고위 지도자는 국회는 불완전한 기구로서 강력한 발언권을 갖는 정당 간부회의 명령에 움직이는 한낱 등록된 기관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통탄한 적이 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겠느냐? 100년 이상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이요 인스피레이션의 원천이 되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수천 아니 수만을 헤아리는 민주주의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면초가가 되었느냐 말이다. 내가 민주주의에 대해 형식적이라는 말을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찌꺼기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과 계급의 독재를 감추는 베일이고 부자들에 의한 과도정치라고 한다. 도매금으로 대중에게 부여한 투표권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 정도 어느 특정한 인물을 선출하는 기회를 주는데 그 인물이 X든 Y든 결국 대중들은 지배계급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게 마련이라 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계급 지배와 착취가 없어지고 단 하나의 계급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르주아적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자의 나라에 대한 부르주아적 음모를 막기 위해 플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소련은 노동자, 농민, 그 밖의 극렬 분자로 구성된 소비에트가 독재를 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이론이고 실제는 공산당이 소비에트를 좌우하고 그 지배적인 일파가 당을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 독재는 금열제도나 사상 및 행동의 자유에 관해 다른 어떤 독재 못지않게 엄중하다. 소련은 일찍이 한 번도 민주정치를 해본 일이 없다가 1917년에 공산당 독재로 비약해버린 것이다. 파시스트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르다. 무솔리니는 민주주의를 진물이 나는 병든 육체라고 했다. 개인의 자유사상을 그들은 제일 싫어하고 있다. 물론 공산주의나 파시스트 이외에도 투표권만 주고서 민주주의라 부르는 낡아빠진 사고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주의란 평등을 의미하며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만인에게 투표권을 주었다고 어떻게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실시하려면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리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상이나 방법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다. 파시즘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그 본질을 보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백과사전에 서술하길 파시즘은 영구적인 평화의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쟁을 회피하고 비겁한 타성에 배어있는 평화주의를 배격한다. 전쟁이야말로 인간의 활동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이를 인정하는 용감한 자들을 비겁한 자와 정확히 구별하게 하고 그들은 죽음에 이르렀어도 개개의 사적인 것은 문제시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공산주의가 국제적인 데 비해 파시즘은 국가적이다. 파시즘은 국제주의를 반대하고 국가를 신성시하며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도 권리도 모두 희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남의 나라는 그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유태인은 외국인이라 하여 배척한다. 반자본주의적 슬로건과 혁명적 전술을 내걸면서도 그들은 유상계급 및 반동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 파시즘은 몇 가지 기이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기본 철학을 파악하기엔 힘이 든다. 그것은 단지 권력에 대한 욕구뿐이었으나 성공을 거둔 후엔 철학을 내세우려고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했겠느냐. 그들은 개인의 참된 자유와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국가 속에 자신을 몰입함으로써만 얻는 것이라고 한다. 자본주의는 이탈리아에서도 대체로 다른 국가에서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파시즘이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감에 따라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경제적 조건이 조성되면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 세력이 강력해져 자본주의 국가를 위협하면 자본과 계급은 당연히 대책을 강구하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층의 위협은 심한 경제 위기에 나타난다. 부유한 지배층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동자층을 억누를 수 없게 되면 파시즘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파시즘은 자본과 계급을 옹호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대중에게 호소하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대중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킨다. 이 대중운동의 핵심은 대다수가 실업으로 고생하는 하층 중간계급으로 형성되며 정치적으로 뒤떨어진
비조직 노동자나 농민들도 그 슬로건이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참여하는데 실제적인 재정 부담은 이 운동을 통해 이득을 보게 되는 대자본가가 지는 것이다. 파시스트들은 정권을 획득하여 정부를 구성하면 본격적으로 노동자 조직을 억압하고 모든 적대자들에게 무자비하게 테러를 한다. 파시즘은 공격을 하는 사회주의와 수세를 당하는 자본주의의 싸움이 치열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인 투쟁이란 단순한 오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깃들어 있는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날 제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해서 갖는 분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부유층은 한 번 손에 넣은 재물은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은 더욱 격렬해지게 된다. 자본주의가 그 권력을 유지하며 민주적인 제도로서 노동자를 압제할 수 있는 동안에는 아직 자본주의는 번영을 누릴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버리고 공공연하게 파시스트의 폭력과 테러를 일삼게 된다. 파시스트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시스트의 최근의 승리는 독일에서 일어났다. 영국에서도 지배계급 사이에 파시스트 사상이 퍼져 때때로 인도에서 응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파시즘은 세계의 골칫거리인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는 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폭발적이고 침략적인 국가주의가 자본주의의 쇠퇴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국가 간의 충돌을 부추기기도 하는 것이다.